오펜하이머는 그가 살았던 삶처럼 다양한 면을 가지고 있었던 인물입니다. 때로는 아주 어리고, 때로는 늙었으며, 과학자이며, 시인이며, 때로는 거만하고, 때로는 겸손하며, 어떤 문제에 대해서는 무섭도록 용감하지만 어떤 때는 심각하게 나약하고, 놀랍도록 상반된 모습들로 가득한 인물이다. 오펜하이머는 혁명적인 물리학의 시대에 누구보다 창의적인 물리학자로서, 영향력 있는 교사로서, 세계 역사를 뒤바꾼 전쟁 프로젝트의 수장으로서, 전후에는 미국 정책의 재편자로서, 뒤바뀐 세상에서 넘쳐나는 위험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던 지적 파수꾼으로서 스스로 많은 것을 이룩한 인물이다. 이 수많은 서로 다른 역할을 그는 훌륭하게 소화해냈다. 그러나 그중 어떤 것도 오펜하이머의 진짜 모습을 완전히 반영하지는 못한다. 오펜하이머는 어린 시절 유복한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과학자이면서 인문학을 좋아했고 예술에도 관심이 있던 오펜하이머의 다양한 내면과 자질의 특성은 부모님의 영향도 컸던 것으로 보입니다. 오펜하이머는 1904년 4월 22일 뉴욕의 부유하고 자유로운 집안에서 태어났다. 아버지 율리우스는 17세였던 1888년에 독일에서 미국으로 건너와 친척들과 옷감 수입 사업을 벌여 크게 성공했다. 어머니 엘라 프레드먼은 실력 있는 화가로서 그녀의 가족은 독일에서 볼티모어로 1840년대 이민을 왔다. 오펜하이머 부모는 예술, 특히 음악에 일가견을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오펜하이머도 좌절을 겪은 시기가 있었습니다. 케임브리지 대학교 시절 1924년 학부 과정을 마친 오펜하이머는 케임브리지 대학교의 물리학과인 캐번디시 연구소에서 대학원 과정 공부를 했다. 그러나 캐벤디시 연구소의 실험 물리학 학폭은 그와 잘 안 맞았다. 원래는 리더퍼드와 오펜하이머 사이에 크고 작은 갈등이 있기도 했으나 톰슨의 주장에 의해 기초 물리학 실험 과목을 수강하겠다는 조건하에 합격한다. 재학 도중 그는 신경쇠약 및 우울증에 걸렸으며 지도 교수였던 패브릭 블랙킷을 독살하려 하는 등 소동을 벌이기도 했다. 유대인이었던 오펜하이머는 유대인이라는 정체성에서 벗어나고 싶어 했습니다. 또한 그는 다양한 자신의 내면의 모습에서 갈등했습니다. 10대 시절에는 유복한 독일 출신의 유대인 가족의 일원이었으나 유대인이라는 정체성을 벗어버리고 싶어 했고, 학창 시절에는 수많은 재능을 보인 하버드생이었지만 개인적인 꿈과 기술적인 전문성 사이에서 갈등하다가 물리학자의 길을 선택했고, 케임브리지에서는 성적인 정체성과 적응의 문제로 갈등했다. 괴팅겐에서는 자만심 때문에, 버클리에서는 개인적인 업적과 정치적 문제, 교수로서 정체성과 이론가로서의 위치 사이에서 갈등했다. 전후에는 과학자, 공공의 지성, 철학자, 세계에서 가장 칭송받는 박사 후 교육과정 연구소 대표로 지냈지만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자신의 모든 명성이 무너지는 순간을 견디며 갈등하기도 했다. 오펜하이머는 동양 철학의 영향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특히 베다 철학에서 많은 영감을 받았습니다. 오펜하이머의 신념은 무엇이었을까? 물론 어린 시절 다녔던 윤리문화학교가 신념을 형성하는 데 큰 역할을 했을 것이다. 그는 기타의 한 구절을 의식하고 있었다고 한다. 나는 죽음이 되었고 온 세상의 파괴자가 되었다. 이처럼 기타의 철학은 오펜하이머와 잘 맞았고 그의 시각과 행동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제임스 히지야는 오펜하이머와 기타의 관계에 대해 쓴 글에서 오펜하이머가 의무, 운명, 신념이라는 힌두교의 세 가지 사상에 흠뻑 빠져 있었다고 한다. 동시대 과학자로서 언제나 자신에 대해 명확한 태도를 유지했던 아인슈타인과는 다르게 오펜하이머는 질서 속에서 혼돈과 무질서를 통합하려는 태도를 가졌습니다. 갈릴리 바닷길을 따라 설파된 수많은 가르침 중 남은 단 한마디는 네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그 의미가 다릅니다. 이 말이 더는 진리가 아니란 뜻이 아니라 이 말을 실천하는 방법이, 이를 실천하는 사람이 달라졌다는 뜻입니다. 그는 아인슈타인이 남긴 유명한 격언 중 하나인 신은 난해하다, 그러나 심술궂지는 않다를 인용하고 난 후 일반적으로 자연의 법칙을 이해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시 아인슈타인이 자신에게 한 말을 덧붙였다. 나는 말이지 어쩌면 신이 심술 굳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한다네. 그 이유를 아인슈타인이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왜냐하면 우리가 무언가를 이해했다고 믿는 순간에도 사실은 실체와는 동떨어져 있을 수가 있기 때문이라네. 아마도 오펜하이머는 자연의 법칙에 관한 한 단 한 번도 맹목적으로 잘못된 견해에 사로잡힌 적이 없었을 것이다. 불명확하고 모호하며 빠르게 변해가는 세상 속에서도 아인슈타인은 언제나 자신에 대한 명확하고 분명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었다. 오펜하이머는 자신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없어 자신에게 의미 있는 공간을 찾고자 노력했다. 자기 내면의 분열을 막을 수 있는 통찰력과 힘을 얻기 위해 그는 물리학, 역사, 법학, 심리학 등까지 두루 연구하였다. 아인슈타인과 오펜하이머가 세상과 과학을 바라보는 견해에는 차이가 있었습니다. 아인슈타인은 자신을 일괄된 시선으로 바라보았고, 오펜하이머는 자신에 대한 통일된 관점을 가지지 못해 일상 동안 다양한 변화를 보여왔다. 일원론을 믿지 않았고
세상의 모든 현상을 아우르는 궁극적인 존재도 부인했다. 더 나아가 오펜하이머는 과학에서는 어느 한 분야가 다른 분야 위에 서 있는 위계질서가 존재하지 않습니다고 했다. 반면 아인슈타인은 과학에도 위계질서가 존재한다고 믿었다. 아인슈타인은 궁극적인 이론을 찾고자 노력했고 흔들림 없이 초국가적인 정부의 필요성을 믿는 위대한 비전의 소유자였다. 맨하튼 프로젝트에서 존재 가치를 증명한 오펜하이머. 오펜하이머는 사실 특정 조직에서 동기를 찾기 힘들어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생각하는 것과 정확하게 맞아떨어지지 않는 한 그 어떤 곳에서도 쉽사리 이상을 제시하거나 그 조직에서 동기를 찾지 못했다. 오펜하이머의 특성과 성장 과정을 보면 맨하튼 프로젝트라는 큰 프로젝트의 리더로 지명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 그로버스 장군은 오펜하이머를 리더로 지정합니다. 이처럼 권위를 필요로 하고 또한 권위에 복종하는 오펜하이머의 성향 때문에 레슬리 그로버스 장군은 그를 로스 엘리모스의 책임자로 세우고자 했다. 불안해 보였던 오펜하이머 맨하튼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이끌었습니다. 거기에는 여러가지 오펜하이머의 자질들과 상황이 맞물렸지요. 오펜하이머는 남들과의 토론을 좋아했습니다. 오펜하이머는 다른 참가자들과의 마찰을 아무렇지 않게 여겼다. 누구든지 자신과 의견이 맞지 않으면 언제든 나가 자신의 생각을 흑판에 써 내려갔다. 오펜하이머는 모든 분야에 대한 이해가 깊어 각 분야 연구진이 활발하게 토론할 수 있게 했으며 더 응징력 있는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만들었다. 팀이 효율적으로 성취할 수 있게 하는 제반 여건에 집중할 때 가능하다고 답한다. 즉, 결과를 강요하기보다는 이를 가능하도록 하는 제반 여건 조성에 더욱 집중해야 한다는 말이다. 로스 엘러머스 성공의 열쇠 가운데 하나는 민주적인 운영이었다. 연구소의 제반 사항을 논의하는 회의가 주를 이었다. 회의에는 50여 명에 달하는 각 분과의 리더와 임원이 함께했으며 주요 기술적 문제와 연구 진행 상황에 관해 의견을 주고받았다. 그는 연구소에 진행되는 사소한 일까지도 머릿속에 항상 잘 정리하고 있었다. 연구소가 구조조정을 겪으면서 기존의 종신연구원 및 일부 임원들은 안달이 날 수밖에 없었다. 결국은 종신연구원들, 특히 수학자들과 마찰이 생겼다. 연구소의 중요한 결정사항은 학과를 떠나 항상 모든 원로 교수가 모여 투표로 결정했는데 오펜하이머는 숫자를 떠나서 이론 물리학과와 인문학과에 더 많은 발언권을 주고자 했다. 문제의 핵심을 잘 파악하는 센스. 한스 베테가 오펜하이머에게 바친 1966년의 찬사에는 오펜하이머의 수업을 빛내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세련미일 것이다. 그는 무엇이 중요한 문제인지를 항상 알고 있었다. 그는 진실로 그 문제들과 살았고 해답을 위해 투쟁했으며 학생들과 소통했다. 미래 파악 능력과 집단적 노력에 대한 중요성 인식. 오펜하이머의 경우 물리학계에 알고 있는 새로운 연구 양식에 대해 이미 잘 파악하고 있었다. 양자 물리학의 발전과 함께 물리학이야말로 집단적인 노력이 필요한 학문이라고 보았다. 오펜하이머에게는 다양한 상황을 인식하고 기술적, 과학적 요소들을 결합하면서 성장해가는 특별한 능력이 있었다. 오펜하이머는 우리가 어떤 목표에 도달하려면 외로워질 필요가 있다. 고독이야말로 과학 발전의 핵심 요소 중에 하나라고 주장했던 아인슈타인의 생각에 동의하는 한편 집단적 노력에 의한 창조적인 힘도 강조했다. 개인적으로 가장 중요했던 오펜하이머의 자질의 장점은 다양한 학문, 영역의 통합이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시기 오펜하이머는 다른 종류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다. 물리학자로서 단순히 지식이나 기술, 도구만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미국 민주주의의 계승과 미국적 삶의 가치 보존이라는 더 보편적인 목표를 찾기 시작했다. 새로운 세상은 지식의 조화, 인류 공동체의 본성, 순리에 입각한 사회와 생각, 사회와 문화가 전하고자 하는 고전적 신념을 잃어버리고 말았다. 이 모든 것이 바로 기술과 힘에 대한 지식의 발전과 맥을 함께하고 있다. 동양 철학에도 관심이 많던 오펜하이머가 로스 엘러머스를 선택한 이유는 힌두교적 교리에 입각하여 과학자로서 자신의 의무를 따르는 것이지 개인적인 출세 때문은 아니라고 보았다. 더 나아가 오펜하이머는 분열된 자아로 고통받던 자신을 구원하는 길도 힌두교에 있다고 믿었다. 힌두교적 윤리 시스템에 따르면 어떤 개인의 운명이 모든 인류를 위한 우주적 의무와 맞닿아 있다면 그 사람은 자신에게 부여된 운명에 따라 인생을 살아가다가 정해진 순간 갈등을 겪고 마침내 운명의 지배를 받게 된다. 바로 이런 힌두교의 가르침이 오펜하이머가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폭탄을 떨어뜨리도록 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보았다. 트리니티라는 이름은 오펜하이머가 직접 지었다. 내 마음을 때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구절로 시작하는 존 던의 시에서 영감을 얻은 것이다. 한편으로는 힌두교의 새 신인 브라마, 창조자, 비뉴슈, 유지자, 시바, 파괴자로부터 영감을 얻었다고 한다. 오펜하이머는 상보성을 통해 과학적 전통과 노자, 석가모니 같은 동양 철학의 공통점을 강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상당히 매력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었다. 이성적이지만 감성적이기도 했던 오펜하이머. 내가 가장 존경하는 부류의 사람은 수많은 일을 훌륭하게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지만 여전히 눈물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이다. 기독교적 사고에 기반하여 인류의 복지와 노블레스 오블리제를 강조했던 윤리문화운동, 의무와 운명에 대해 강조한 기타를 비롯한
산스크리트 문학, 훈련을 강조하는 스토아학파와 스피노자의 철학, 상보성을 강조했던 보어의 관념, 정치 이론서 등 시간이 흐르면서 그의 신념은 다양한 경험을 통해 통합되었다. 오펜하이머의 주장은 다윈의 책 종의 기원 마지막 문장과 일맥상통하는 면이 있다. 다양한 옷을 입은 식물과 나뭇가지에서 노래하는 새들, 이야말로 생물학적 진화 결과가 얼마나 놀라운 생명의 다양성을 가져왔는지를 가장 잘 증명하고 있다. 그러나 이 모든 결과는 자연이 전쟁, 굶주림과 죽음 등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고난을 겪은 끝에 나온 것으로 인간도 그 과정을 그대로 반복하고 있다. 인간 사회는 점점 더 얽히고 설키면서 예상 못했던 놀라운 상황들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것이야말로 문화적 진화의 결과라고 보았다. 그러나 다양성이 넘치는 세상을 만드는 것도 우리며 그 다양성을 추구하는 것도 바로 우리다. 자유가 넘치는 세상을 만드는 것도, 자유로운 세상을 추구하는 것도, 20세기와 앞으로 다가올 미래의 끝없는 변화의 요구를 받아들이는 것도, 전쟁으로부터 자유로운 국가를 이끌어내는 것도, 무엇보다 전쟁 없는 세상을 위해 공헌하는 것도 다른 누구가 아닌 바로 우리 자신이다. 테일러는 정체성은 한 사람이 도덕성이라는 공간 안에 머물며 그 공간의 깊이와 넓이를 결정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규정할 수 없다. 누군가 중요한 다른 이들과의 협력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개인과 집단은 관계, 즉 무엇이 그룹의 정체성을 만드는가? 라는 질문에 쓰인다. 정체성을 둘러싼 이 세 측면은 민족, 종교, 성별, 직종, 국적 등의 요소들과 서로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 오펜하이머는 과학적 사고로 더욱 창의적이고 풍부한 문화를 읽어낼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또한 철학이 실제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안내자의 역할을 한다고도 믿었습니다. 오펜하이머는 다음의 두 가능성에 대해 노력을 기울일 것을 제안했다. 첫째, 새롭게 시작할 가치가 있는 과학적 방법론에 대한 시도. 둘째, 깊은 통찰력에 도움이 되는 창의적 예술인 지원. 철학이 다른 학과의 교육과정에 녹아들어가 서로 긴밀한 관계를 유지할 때 비로소 철학가가 다른 학문 더욱 민감하게 깨어 비판적으로 반응할 수 있게 된다. 오펜하이머도 듀이와 마찬가지로 더 나은 사회적 가능성을 모색하기 위해 인류에게 고통을 가져오는 사회의 도덕적 결합과 문제점의 본질을 찾아내고자 시도했다. 아인슈타인은 뿌리를 이룰 공동체를 굳이 필요하지 않은 반면 오펜하이머는 항상 필요로 했다. 맨하튼 프로젝트가 성공적이었을 수 있는 주변 환경적 특성도 있었습니다. 1939년 9월에 2차 대전이 발발하고 1940년 6월에 프랑스가 무너지자 오펜하이머는 서구 문명이 심각한 위험에 처했다고 믿게 된다. 프랑스가 무너졌다면 영국이나 미국도 언제 무너질지 모른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그는 공공연히 말했다. 우리는 나치의 위협으로부터 서구 문명을 지켜내야만 합니다. 전쟁 당시 로스 엘라모스 연구소에서 근무했던 물리학자들은 그 시기를 유토피아로 회상하고 난다. 그들은 하나같이 나치 독일의 공격으로부터 서구 민주 문명을 지켜야 한다는 결의에 불탔으며 이를 위해서는 2년이나 먼저 핵무기 개발을 시작한 독일에 뒤지지 않아야 한다고 믿었다. 그들도 자신이 가담하고 있는 프로젝트가 성공할 경우 인류사에 새로운 획을 긋게 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결국 맨하튼 프로젝트로 핵무기는 완성되었고 2차 세계대전 말미에 일본에 투하됩니다. 목표 달성의 측면에서는 성공했지만 오펜하이머 개인은 심리적 충격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리고 핵무기의 확장에 반대하는 편에 서게 되죠. 시대의 상황이 만든 건지 오펜하이머의 운명이었는지 모르겠지만 핵무기를 만든 오펜하이머는 그 사용 이후에는 반대편에 서게 된 것이죠. 다중적인 면을 가졌던 그의 내면과 마찬가지로 그의 인생도 다중적인 면을 가지게 됩니다. 핵개발, 그 이후의 오펜하이머를 아는 모든 이는 그가 원자폭탄 개발과 그 사용에 기여한 자신의 책임을 뚜렷하게 의식하면서 여생을 살았다고 전한다. 그는 정치 문제에 과학자들이 관여하는 것이 옳지 않다는 식의 관점에 동의하지 않았으며 스스로 고문이 되어 과학적 문제들을 자문하는 것에 대해 전혀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다. 오직 하나의 세계에서 오펜하이머는 갈등 해결을 위해 전쟁을 택하지 않는 지혜가 이제는 너무나 시급하다고 밝혔다. 전역 후에 프로티언 오펜하이머는 과학적 기술적 지식을 적극 활용한 과학적 정치가로서 자신의 길을 만들어 가고 있었다. 수소폭탄 제작 초기에 오펜하이머는 프로젝트에 큰 열정을 보이지 않았다. 그 대신 소련과 공동으로 테스트나 전략적 무기 개발을 하자는 주장을 펴는 바람에 결국 핵에 관해 기밀 정보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모든 보안 등급을 박탈당하고 재판까지 받게 되었다. 하버드 방문위원회 회장으로 재임하는 동안 오펜하이머는 지속적으로 학과와 일반 교육 프로그램을 연계하려고 노력했으며 사회자연과학을 포함한 다른 학과와도 교류하기 위해 애썼다. 이렇게 다양한 기관과 협회에서 일하며 오펜하이머는 핵무기 사용의 자제나 다른 나라와의 협력을 주장하다가 오히려 오해를 받고 보안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까지 박탈당하게 됩니다. 그는 자신의 애국심과 충성심이 시험대에 올랐다는 사실을 믿기 힘들어했지만 미국 국방력 및 안보에 대한 그의 태도는 의심의 대상이 되었다. 과거에 원자력을 이용한 대량 살상 무기 개발에 공헌할 기회는 얻었지만 핵의 평화적인 활용과 소통,
인류 공동의 이해를 위해 전쟁을 억제할 수 있는 공헌의 기회는 끝내 얻지 못했다. 오펜하이머는 지식의 속도가 빨라서 따라잡기 힘들다고도 하였습니다. 이 말은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인공지능과 AI의 발전과도 상통하는 말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계의 힘은 과거 그 어느 때보다 복잡하고 방대한데 그만큼 충분히 이해되지 못하고 있으며 현재 헌법체계도 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가난하고 기술과 경험이 부족한 사람들이 널리 퍼져 있으며 그들은 우리에게 도움을 바라는 한편 질투의 눈빛을 보내고 있다. 이 세계는 아주 오랫동안 우리가 알아온 세계와는 완전히 다르게 변모하고 있다. 문제는 우리가 알아야 할 사실이 너무 많다는 것이다. 이 사실들은 질서 없이 흐트러져 있으며 이해를 도울 만한 원칙들도 존재하지 않는다. 특정 전문인들과 작은 집단들에 의해 수많은 해석이 난무하다. 지식은 엄청난 속도로 증가하지만 우리는 그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 현재 상황이 가지는 문제의 특징을 지적했다. 그중 하나는 적어도 서구 사회에는 무엇이 불필요하고 부차적인지를 밝힐 지적 분별자가 없다는 것이다. 여러 가지로 힘든 상황 속에서도 오펜하이머는 희망을 발견하고자 하였습니다. 저는 제임스가 기존의 확신이나 신조, 시스템의 한계와 선입견에 맞서 싸우기에 존경한다고 밝혔다. 강력한 질서는 부분에 지나지 않습니다. 변할 수 있는 질서, 초월적이기에 결코 끝나지 않는 질서가 바로 지금까지의 강의를 통해 제시하고 싶었던 유일한 희망의 질서입니다. 우리는 지금 시대의 지식과 기술을 가지고 있기에 이를 다음 세대에 성실하고 완전하게 전달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습니다. 새롭고 낯선 것, 기존의 생각에 들어맞지 않는 것을 대할 때는 반갑게 맞아들이고 배워야 할 의무도 지고 있습니다. 이 두 의무는 질서와 진리를 사랑하는 이들이 져야 할 의무입니다. 다른 이들의 진리를 사랑할 때 비로소 이 두 의무는 충족될 수 있습니다. 핵개발 이후의 과학, 비아벨리안 게이지 이론은 작은 크기에까지 내려갈 경우 모든 고에너지는 동일한 출처에 기반하고 있다는 결론을 이끌어냈다. 더 나아가 표준 모델에 의해 설명되는 에너지는 대략적으로 같은 크기의 중력에서 통일성을 보인다. 이 모든 사실로 미루어 볼 때 다음 단계 연구는 중력과 비중력적 요인이 통합되는 수준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비록 증명되지는 않았지만 끈 이론가들은 끈 이론이야말로 일반 상대성이 확정된 것이라고 믿는다. 그들의 주장이 사실이든 아니든 관계없이 물리학과 수학 사이에는 미리 예정된 조화가 존재한다고 믿었던 아인슈타인의 신념처럼 끈 이론은 이미 순수 수학에 엄청난 통찰력을 제공해 주었다. 끊임없이 발견할 것이 있다는 것이 세상의 영원한 수수께끼다. 오펜하이머의 여러가지 노력에도 1947년 말 미국은 핵폭탄 7개를, 1949년 가을에는 200개가 넘는 핵폭탄을 생산했습니다. 오펜하이머는 세계 끝에서 어떤 생각을 하였을까요?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서 인생의 헛됨에 대해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결론적으로 제가 아는 아인슈타인은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고 말한 전도서 기자의 준언함 20세기 가르침 그 자체였습니다. 평생을 쫓던 희망의 덧없음에 대해 오펜하이머는 공감했다고 말했다. 한 번은 아인슈타인이 오펜하이머에게 말했다. 사람은 무언가 대단한 일을 한 번 하고 나면 그 이후의 삶은 좀 이상해진다네. 헛되고 헛되다 고 말할 때 오펜하이머는 아마도 이때의 장면과 아울러 17세기 네덜란드에서 유행했던 바니타스 화풍을 머릿속에 그리고 있었을 것이다. 그런 그림들에는 성공과 영광을 상징하는 온갖 대상 앞에 인생의 덧없음을 상징하는 해골이 항상 놓여있다. 죽음에 임박한 아인슈타인이 느꼈던 그 감정을 이제 오펜하이머가 느끼고 있었던 것이다.